자, 인류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예언의 진수를 배우십시오. 자, 첫 번째로 북방에서 오는 공격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러시아예요. 두 번째로 러시아의 주요 공격 무기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용될 러시아의 주요 공격 무기는 대규모의 비행 편대와 기마부대, 기마병들이 될 것이에요. 오늘날 러시아는요,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 무려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을 미래 전쟁에서는 고대 전투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말들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예언의 진수를 배우십시오. 자, 첫 번째로 북방에서 오는 공격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러시아예요. 다 같이 에스겔 38장을 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는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주로는 에스겔 38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에스겔 39장은 아마겟돈 전쟁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에스겔 3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1900년대 전반과 중반에 두 차례의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치러진 이후에요, 눈에 띄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연합 유엔과 유럽연합 EU가 결성되었죠. 일본과 중국 세력이 부상했죠.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했죠. 이러한 변화들은요, 장차 교회의 휴거 이후에 있을 환란 기간에 수립될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는 변화들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주요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거예요. 사실 1909년만 해도요, 제정 러시아는 일개 군주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함대는요, 그 넓은 땅덩이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대에 무참히 격파당했죠. 결국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참패합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레닌을 중심으로 볼셰비키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죠. 그야말로 러시아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서 금방 붕괴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러시아가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거치면서 구소련이죠, 지금은 강대국으로 부상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뿐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는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초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북방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거라고 예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겔 38장과 39장 이 두 개의 장에서는 북쪽에서 오는 공격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공격자가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여기 본문 2절에 곡이 나오고 마곡이 나오죠. 자, 곡은 왕이죠, 왕이에요, 왕. 곡은 왕이에요. 마곡은 뭘까요? 왕국이에요. 영토예요. 곡이 다스리는 나라고 영토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흑해 주변과 러시아 남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890년대와 1990년대에
전천년주의 설교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메색, 투발, 이 메색을 모스크바로 해석했고 투발을 토벌스크로 해석했습니다. 다 러시아의 지명들이죠. 특히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죠. 자, 곡의 땅, 곧 마곡은 확실히 러시아라고 이들은 말했어요. 자, 이런 러시아의 공격에 있어서 함께 참전할 동맹국들도 있습니다. 러시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북방에서 내려올 때에 함께 동맹하는 참전국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맥 5절과 6절을 보세요.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자, 우선 페르시아는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아까 말했던 중동 지역에서 제일 군사력이 센 곳이 이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붙는 것, 이걸 우려하는 것이에요. 붙는 순간 제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진다,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으로서 모슬렘 국가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요, 1932년에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러시아가 이란, 자기들의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조약에 서명을 했어요. 얼마든지 우리 땅 쓰세요. 두 번째,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죠. 현재의 국가 명칭도 에디오피아죠. 함의 아들 쿠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공산주의와 모슬렘의 영향을 받았죠. 리비아. 리비아도 아프리카의 나라죠. 이집트 서쪽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죠. 현재 국가 명칭 역시 리비아죠. 여기도 모슬렘 국가입니다. 고멜. 고멜은 그리스 북부예요. 또는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등지에 정착한 유럽인들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나라가 나오는데 토갈마. 토갈마는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아르메니아, 여기가 해당됩니다. 자, 우리는 터키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 러시아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내려오려면 반드시 터키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에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그 위쪽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터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터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분명 터키는 러시아의 동맹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모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데 원래 터키는요,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래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러시아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구소련 간의 냉전 시대 때는 더 그랬다 그래요. 냉전 시절 구소련 공산권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결성된 나토를 아시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이 나토에 터키가 가입합니다. 회원국으로. 그러다 러시아가 기분 나빠하죠. 1952년에 터키가 회원국으로 들어갔을 때 러시아와 터키 간의 사이가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요, 1991년 12월 26일 구소련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 터키와 러시아의 양국 관계가 점차 우호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특히 터키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했고 터키의 건설업체가 러시아에 진출하게 됩니다.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2004년 12월에는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터키를 공식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에 방위, 재정, 에너지 등등의 6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자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2015년 11월에는요,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사건 때문에 양국 관계가 또다시 냉각기를 맞이하지만 그건 잠시만 그럽니다. 그러다가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프로세스나 또 터키가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다시 그들은 화해를 하게 돼요. 최근에는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가 방위에 사용되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터키는 러시아산 전투기 36대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우위를 과시한 거예요. 그 결과로 터키는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오늘날 터키의 정권을 잡은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은요, 이슬람 국가의 부활을 외치면서 반이스라엘 그리고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걸 두고 하마스를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은 점령자고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가지고 그거는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독일의 히틀러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기까지 한 것이죠.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인류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예언의 진수를 배우십시오. 두 번째로, 러시아의 주요 공격 무기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용될 러시아의 주요 공격 무기는 대규모의 비행 편대와 기마부대, 기마병들이 될 것이에요. 자, 에스겔 38장 9절 보십시오. 뇌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와 뇌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지금 이 구절에서 묘사된 내용은 장차 첨단 무기들이 총동원되는 미래 전쟁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전쟁 양상을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자, 구름처럼 폭풍처럼, 자,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게 될 대규모의 비행 편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하늘에 꽉 차 있는 것처럼 비행 편대가 구름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폭풍처럼 몰아치는 초음속 전투 폭격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행기는요, 세상을 왕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급증시켰습니다. 비행기의 발명은 마지막 날들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울 전쟁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게 해줬어요. 독일 나치의 히틀러의 급강화 폭격기는 심각한 파괴전에 새로운 양상을 불러일으켰고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최초의 원자폭탄은 비행기가 실어 날랐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인 욤키푸르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8,000마일 떨어진 공군기지에서 날아오는 수송기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았죠. 비행기의 중요성이에요. 전투기의 개발이 없었다면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영국의 알렌비 장군은 터키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터키로부터 탈환할 때 그래도 예루살렘은 성경의 유적지 아니에요.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유적지가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의 그런 유적들을, 성경의 유적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을까? 마침 그날 아침에 그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31장 5절이었어요. 새가 나는 것 같이,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착안해서요, 알렌비 장군은 당시에 항공모함 사령관에게 전투기들을 다 띄우라 그랬어요. 전투기 막 새처럼 띄우는 거죠. 예루살렘 상공으로 출격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겁을 집어먹은 터키는요, 총 한 방 못 쏘고요, 예루살렘을 포기했다 그래요. 이로써 알렌비 장군은 1917년 12월 11일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탈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 39장 2절 보십시오. 이 39장 2절에서는 러시아가
올 때에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올라올 거라 말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공격 루트가 어딘지를 보여주는데요, 팔레스타인 땅 서쪽 편임을 알게 됩니다. 요단강 서편이에요. 동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 쪽에는요, 이 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편 쪽이에요. 서편 쪽에 칼멜산, 에프라임산, 시온산, 올리브산, 레바논 산맥, 다 이런 것들은 서편 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서편으로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러시아의 비행편대가 날아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러한 막강한 공군력의 지원 속에서 기마 부대가 등장합니다. 기병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돌이켜 내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 너를 끌어내리니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그랬어요. 기병들이 나오죠. 말들이 나오죠. 15절 보세요. 내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오늘날 러시아는요,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 무려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말들 중에 70%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도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종의 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전투기를 신뢰하는 것에 반해서 러시아는 기마부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기병대를 완전히 해체해버린 데 반해 러시아는 오히려 기병대를 은밀하게 육성하고 있고 시베리아에서 전쟁용 말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6.25 한국 전쟁 당시에요, 한꺼번에 5,000명이나 되는 러시아 기병들이 들키지 않고 단시간 내에 압록강을 건넜던 적이 있습니다. 기병대의 무서움이에요. 특히 중공군이 참전했을 때 압록강을 건너는데 무려 5,000명 정도의 대병력이요,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나귀에다가 탄약을 싣고 건너왔는데 어찌나 조용히 넘어왔는지 아무도 그 소리를 듣거나 눈치를 못 챕니다. 결국 미군과 한국군이 삽시간에 포위가 되고 말이죠. 지금도 야간을 틈타서 은밀히 진격할 때는 기병대가 최고죠. 다시 말하자면 이제 곧 있을 미래 전쟁에서는 고대 전투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말들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전에서 아주 특정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간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 쏠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핵무기를 쓸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고 나면 그야말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끔찍한 형국이 벌어지겠죠? 바로 그때 러시아의 기병대가 육로를 통해 말을 타고 어디로든 진격해 가서 영토를 장악해버리고 깃발을 꼽는 거죠. 13세기경 몽골의 칭기즈칸은 기병대로 세계를 제패했죠. 중앙아시아를 제패했죠. 유럽의 중무장한 군대를 무력화시켰죠. 기병대의 위력이 얼마나 세고 또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포트 레베너스 출신의 나이 많은 한 기병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합군에게 500명의 기병만 있었다면 기름이나 가스가 없이도 30분 내에 독일 수도 베를린 전체를 함락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베를린의 거리들은 대부분 너무나 좁기 때문에 탱크나 군용 트럭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병들이 투입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때 기병들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 도시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제 타이거 탱크를 탄 88명의 전차 부대원들이 러시아의 기마 부대와의 전투에서 맥을 못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들은요, 기병들은 탱크가 다닐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고 탱크를 만난다 해도 허를 찔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들은
기름이 필요 없잖아요. 가스가 필요 없잖아요. 연료가 필요 없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다른 강대국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로켓포, 레이더 등에 기대를 거는 동안 러시아는 물론 그런 것들도 하겠지만 주로 기마병들이 수행할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전쟁을 소리 소문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